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부님의 행복 강의와 함께 늘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치는 나라예요. 뭐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래도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속 흑자고 돈이 참 많은 나라예요. 문제는 배분을 못하는 거죠.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늘었지만은 한국은 82배 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위만 봐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갖고 클럽에 가갖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을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주려고,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도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위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 쓸개,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 쓸개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000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 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그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2명, 3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뭐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면은 10일이면 $20야. $20.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 안 줘. $5 딱 줘요. $5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 주면은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 $2, $5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 있었어요.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하여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네,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를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맡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네,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1살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많이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는.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요.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면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는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촛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촛 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래서 해라 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 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성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온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 $2,000.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2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죽인다. 중국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조용히 죽인다라고 말을 했고, 일본 사람들은 조용히 죽길 바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히 죽고 싶어도 찾아내갖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고쳐주는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을 보더라도, 물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백성을 정말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 돼지로 취급을 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독재 정권, 군사 정권, 그 다음에 민주 정권,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이제 제국시대에서 왕정시대에서 제국시대로 넘어가죠. 1800년도까지만 해도 왕정시대가 많았죠. 근데 1900년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제국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시대. 그리고 제국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할 때 정권을 누가 대개 잡느냐 하면 군부가 잡죠. 군인이 잡습니다. 군인이 잡고 난 다음에는 독재가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는 조금 반대 성향이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에는 군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중간에 쿠데타 때문에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고 독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정권, 군인 정권이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1987년 저도 그때 데모 방학하는 날, 신학교에서는 데모를 못하니까 방학하는 날 수원 북수동에서부터 역정까지 함께, 나도 이 민주화에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최루탄을 뒤집어 썼던 기억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무르익지 못했죠. 근데 점점 민주화 또 민주 정권이 생기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어저께 제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고 엘리자베스 2세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말하다가도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더욱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할 때 생각 안 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 외우면 2개 까먹고 2개 외우면 4개 까먹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1926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은 지금 거의 95살 된 여왕이 영국의 국왕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제가 전국으로 강의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강의 다닐 때마다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오늘 잠깐 댓글을 보니까 남편이 당뇨가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걸 꾸준히 먹으니까 당뇨도 수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변비도 없어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한 사업가죠. 그리고 행복한 생태마을 을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부분 강의를 2시간 정도 초청 강의할 때 하는데 중간에 10분이나 15분 쉬는 시간에 평창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장류 제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들도 들고 나가서 판매하고 사인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사실은 보통 저자들보다도 책을 훨씬 많이 팔았죠. 정말 엄청나게 대충 총 한 100만 권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쓴 책을. 작가로서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그러한 작가죠. 저는 참 사제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장돌배기 같은 장돌배기죠. 같은 삶을 15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돌배기라고도 하죠.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장돌림. 장마당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배기, 5일 장마다 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평창은 5일 10일장, 5일 10일장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오늘 우리 평창 장 서는 날이에요. 오늘 좀 장 보러 나갔어야 되는데 읍내로 뭐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한다고 뭐 책상에서 움직이질 못해갖고 다음 이제 5일을 더 기다려서 우리가 상추 모종도 좀 사야 되고 쑥갓 모종도 좀 사야 되는데 어쨌든 대화, 저 위에는 대화는 4일 9일장입니다. 그러니까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장이 서죠. 봉평장은 2일, 7일장입니다. 2일, 7일, 12일, 17일, 20일, 27일 이렇게 장이 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돌뱅이들은 이제 하루하루 날짜가 되니까 대개 다 20km 거리예요. 참 묘해요. 도시가 시골은 거리가 대개 20km입니다. 제천에서 주천 20km, 신림에서 주천 20km, 주천에서 우리 평창 20km, 평창에서 대화 20km, 대화에서 봉평 20km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장돌뱅이들이 이렇게 하루 이제 물건 팔고 또 밤에 이렇게 이제 가면서 다음 날 또 대화로 옮겨가고 봉평으로 옮겨가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도 장돌백이셨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을 들러서 하늘나라를 판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내 사목 목표는 고객 만족도 아니고 고객 감동도 아니고 고객 기절이다. 저는 우리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사시라고. 그래갖고 그 하늘나라의 좋음을 내가 최대한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사도라는 말씀을 참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저 역시 장돌배기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를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유튜브가 엄청난 공간입니다. 3월 16일 날 제가 귀국보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렸는데 5일 만에 시청하신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5일 만에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을 상대로 공연을 했는데 제 강의는 이 2배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이 거실에서 제 조그만 내 비밀의 공간, 내 정원에서 이렇게 찍지만은 이 시청하는 분들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 방에서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공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소통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자료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또 하느님의 뜻을 전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장돌배기로 이 장 저 장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왔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연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효석 선생님께서 쓰신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보면 장돌배기의 삶을 참 잘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밀꽃 필 무렵과 우리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소설 속의 허생원은 평창장, 대화장, 봉평장, 이제 마지막으로 장평장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창에서 만난 동이라는 젊은이는 제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우연하게 평창장에서 만나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이는 제천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에서 평창까지 오는 데는 반드시 지금 성필리포 이 자리를 지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천에서 주천, 주천에서 판운으로 넘어와서 이제 강 따라 쭉 오는 거죠. 판운에서 이곳에 딱 도착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길이 없어요. 이 나루터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 비석이 있어요. 100년 전 나루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는 나루터입니다. 그리고 요 자리는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는 뭐가 있었느냐면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이. 이건 제 생각에는 500년 전에도 요 자리가 주막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주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고 살고 있죠. 우리 이효석 선생님께서는 진부에서 태어났어요. 하진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진부리에 묻히시죠. 1973년 영동고속도로 공사 때 평창, 그때는 평창 분들이 봉평이나 진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묘가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없느냐고. 그때는 1973년도에는 문학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봉평에다 모시지 못했죠. 파주 공원묘원으로 지금 가 계세요. 이효석 선생님. 묘는 거기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봉평 메밀꽃 축제를 9월 달에 보통 하는데 한 1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100만 명 정도. 무슨 경제적인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 문학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효석 선생님의 묘가 그 물레방아 옆에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이 오는 게 아니라 300만 명, 500만 명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학가의 그 귀중함을, 그러니까 예술의 귀중함을 그때 시대 때는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평창초등학교를 6년을 이효석 선생님이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석 선생님은 제천, 주천, 평창, 대화, 제가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의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봉평,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에 만난 그 여인과
사랑에 나누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효소 선생님이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 생태마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연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갔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필리포 생태마을 피정의 집,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또 이 자리가 또 역사적으로 소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김병현, 김삿갓 시인 아들 김익균 선생님이 저 천동리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서당을 했어요. 서당, 훈장님을 하셨죠. 그런데 항상 여기 섭다리가 여기 있었는데 항상 건너왔고 바로 이 자리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술 마시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익균 선생님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딱 3번 만났다고 그래요. 딱 3번 만나고 마지막에 전주에서 만났을 때 제발 이제 집으로 가자고. 집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이 천동리예요. 천동리. 바로 우리 강 건너 천동리로 가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고 나 좀 뒤 좀 보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셔갖고 들어가 보니까 삿갓을 벗어놓고 떠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는데 우리 평창 쪽에서는 김익균 선생님이 하루는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갖고 이렇게 그 증언이 있어요. 여기는 지씨 동네예요. 그 지씨 동네인데 지씨성을 가진 분들의 집장촌이죠. 하루는 어디를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함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해갖고 와갖고 여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영월 김삿갓 그 묘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묻어갖고 항상 아버지한테 벌초도 하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김익균 선생님은 요 자리가 이 주막 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섭다리를 건너와갖고 여기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겨울에 술을 너무 마셔갖고 섭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다리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 같이 가던 친구가 이 상투를 풀어갖고 섭다리 거기 그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을 부르러 갔다 와 보니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익균 선생님의 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자리가 주막은 아니고 뭐 식사도 하지만은 술도 파는 자리로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3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문학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멋있는 두 분 선생님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이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아프리카 잠비아의 1000만 평, 우리 김종용 신부님이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케냐에서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케냐에 우리 선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머무르다가 아마 잠비아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 강의를 제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돌뱅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돌뱅이 삶을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잘 사는 본당에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저는 어김없이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물론 강의도 갔지만은 우리가 생산하는 장류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강의하느라 성당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원은 제 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려 성당 입구에 판매대로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데 본당 신부가
수단을 입고 지나가면서 장을 옮기는 우리 직원 귀 뒤에 대고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는 그 성당에 도착하면은 먼저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한다고 우리 장 종류를 전부 다 선물을 드려요. 수녀님, 수녀원에도 선물을 드리고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선물을 드려요. 근데 우리 직원이 옮기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사정가 내갖고 다시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제가 강의 밤 10시에 끝나고 교우들과 사진 찍고 책 사인해주고 우리 직원은 팔다 남은 물건을 다시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에 넣고 생태마을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1시쯤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부님, 거기 본당 신부님한테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근데 저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요. 화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돌뱅이니까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런 게 자존심 상한다면은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죠. 고고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겠죠. 나 좀 환경운동하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물론 저를 후원해주는 분, 오늘도 누가 신학교 지라고 1,000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보내도 저희들은 거기다가 손을 절대 안 댑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40명 월급 주는데 그거 손 안 돼요.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판매한 걸로 우리 직원들은 당당하게 월급 받아가죠.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죠. 내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피땀 흘려 내가 지은 수확한 작물, 또 내가 직접 매주 띄워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내 손으로 띄워온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할 때 저는 제 자신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시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또 공장에서 피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본인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은 피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손가락에 부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깨가 아프고 그럴 정도로 매일매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지만은 제가 CEO 4제이기도 하지만은 생태마을 운영하는 을장 CEO로서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급이 아마 정부에서 지정한 기본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초봉이 거기에 한 50만 원 더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고 긍지, 자긍심 가지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절대 내가 된장, 간장, 고추장 들고 다니는 거 구질구질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또 뭐 가끔은 아예 못 갖고 오게 할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허탕 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는 또 강의 또 뭐 즐겁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월 흘러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중소업자들 또 소상인들 참 힘들어 하죠. 정말 왜냐하면 제가 구질구질한, 남들이 보기에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저는 뭐 당당하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루하루 싸가는 거죠. 실력도 싸가고, 신뢰도 싸가고, 유통 시스템도 싸가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금까지 와서, 우리 생태마을은 사실은 지금 2달을 전혀 문을 닫고,
피정 손님 이효석 선생님도 여기를 길을 아시고 소설의 한 장소로 이야기를 했고, 김삿갓 김병현 아들 김익균 선생도 이곳에 와갖고 막걸리 한 잔을 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욕심도 없어요. 뭐 여기서 제가 떼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저 우리 농민들 콩 수매해서 그거 건강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당당함,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질구질하다는 그 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구질구질하냐, 당당하냐.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산다면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전 진짜 요즘 조용히 살고 있죠. 조용하지만 결코 조용하지도 않고 또 유튜브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면은요, 바깥 사람한테 자신 있게 처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사람이 비굴해져요. 비굴해지고 제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지만은 정말 매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당당해요. 그런데 뭔가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2000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먹을 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거리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비굴한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직원, 요즘 우리 직원들 신났어요. 왜 신났느냐 하면은 이 피정 식단은 늘 똑같죠. 그분들은 처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매일 그 피정 식단을 먹으니까 참 밥 먹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피정객이 안 오니까 아주 뭐 주방에서 온갖 오늘은 뭐 짜글이 백종원 씨가 한 짜글이를 저녁에 했는데 저도 올라가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전 뭐 조금 맛을 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요즘 식사 시간이 기대가 된다고, 어떤 우리 직원은 그거 맨날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를 살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잠깐 제 손으로 일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잠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단풍입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돌단풍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봄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20년 딱 걸렸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조경도 좀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제가 우리말만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자가격리를 좀 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저 하늘 좀 비춰봐. 이렇게 오늘 그냥 하늘이 예쁘고 그냥 좋은데 이런 맑은 공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마셨으면 좋겠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생태마을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2달째 문을 닫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아리가 많으면은 그 집이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잘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보시면은, 반대쪽도 한번 비춰봐요. 예, 우리들이 이 장을 된장, 간장, 고추장 지금 담궈 놓은 겁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3년 묵은 된장이 제일 맛있는데, 우리 된장 인기가 좋아갖고 이렇게 많이 담그는데도, 그리고 생태마을은 이제 제가 그 소금 간수 빼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소금을 미리 비금도에서 사놔서 간수를 빼갖고 장을 담급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생태마을의 장은 매주 띄워갖고 또 그걸로 비금도 물로 된장, 간장, 고추장은 뭐 좀 다른 성격이 있죠. 고춧가루. 물론 고춧가루도 당연히 우리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고춧가루로 고추장을 담급니다. 이게 메주가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게 메주가 왜 이 온 우주가 담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콩을 삶을 때 불로 삶잖아요. 벌써 불 들어갔죠? 콩 불릴 때 좋은 물로 콩을 불리잖아요. 그 수 들어갔죠? 나무는 우리들이 나무로 불을 뗄 때 그 나무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쇠솥에다가 삶죠. 그 다음에 흙에다가 황토에다가 띄우죠. 그래서 이렇게 메주를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우주를 담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주를 담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메주를 먹는 게 아니라 우주를 먹는 거죠. 우주. 이게 참 제가 선생님한테 좀 더 자세히 해서 나중에 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띄울 건데, 이 콩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콩 안에. 그래서 그 콩 백태 안에 보면은 그 천지인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된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지혜가 들어있는 음식이 된장인 것 같아요. 생태마을 된장은 그래서 짭니다. 왜 짜냐 하면은 다른 방부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방부의 역할은 소금으로밖에 못해요. 저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셨죠. 소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은 그래서 우리 인간 그 삶 안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이라고 그러겠어요. 황금, 소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하죠. 금 중에 진짜 중요한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2020년 경자년 시작하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이런 일이 벌어질지. 희망찬 2020년 그러고 시작했는데, 이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그냥 올 수도 없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리고 서로 담을 쌓고 벽을 치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은. 그래서 제가 가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노래를 가끔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소금.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늘 3월 20일인데 아주 봄볕이, 어제는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더니 지금 봄볕이 들어서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부터 이제 장 익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참 구수해요. 장 익는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간장차 얘기도 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면역력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면역력. 물론 면역력 키운다고 다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려면은 이 장류를 먹어야 돼요.
우리 된장은 재래식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짜요. 짜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 누런 된장, 그런 된장하고 맛은 달라요. 조금만 넣어서 그냥 끓이시면은 된장국이든 된장찌개든, 된장찌개도 조금만 넣어서 끓이시면 돼. 많이 필요 없어요. 워낙 이 안에 좋은 균들이 아주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팀장님 한번 열어보세요. 네,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광목을 썼는데 광목을 써다 보니까 자꾸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아리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나도 처음 봤네. 이렇게 예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정말 정성스럽고 정말 정성스럽고 예쁘게. 이걸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보자기라고 그러나? 보자기. 보자기. 이 보자기로 이렇게 예쁘게 매듭을 쳐서 벌레도 안 들어가게 하고 먼지도 안 들어가게 하고 정말 먼지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네. 못 들어가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한참 이거 익을 때 이게 뚜껑을 열어두잖아요. 네. 예, 한참 익을 때는 뚜껑을 열어둬서 이 태양빛, 공기 이런 모든 것이 숙성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 수, 목, 금, 토가 다 들어있다고. 자, 장을 드디어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 먼지가 확실히 뭐 이렇게 많이 있네. 예. 자. 진짜 냄새 좋으네. 여기 지금 태양으로 저렇게 아주 냄새가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요거를 우리가 저기 택배로 보낼 때 요건 싹 걷는 거죠? 네. 예. 택배로 보낼 때는 위에 장은 전부 다 걷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낼 때는 요렇게, 요게 1kg입니다. 1kg. 요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면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얼마나 먹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된장찌개를 2번 내지 3번을 먹어요. 저 밥 해주는 분한테 그냥 해달라고 그래요. 난 오늘 된장국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왜냐하면 이 된장국이 참 구수한 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특별히 오늘 3월 20일 날 우리 이제 이 생태마을 돌아가는 거 뭐 지금 자가격리들 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더욱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음식으로는 우리 생태마을 이 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갖고, 또 우리 생태마을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저게 황토집입니다. 저거 제가 지은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포크레인으로 해갖고 제가 지은 건데, 기운이 다 딸려갖고 저 위에다가 사실은 그 노르웨이에 가보면은 저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갖고 꽃을 올리는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기운이 딸려갖고 저기까지밖에 제가 못했어요. 기운이 딸려서.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저기도 지금 한 우리 은퇴하신 아주 높은 공무원 하시고 출입국 관리 국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저곳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살고 계신데, 저것도 제 손으로 지은 겁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자연인들 이렇게 이제 뉴스를 먼저 보죠. 그 정치인들 막 모습 보다가 자연인들 모습 딱 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저 역시 자연인으로 살고 있죠.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혼자서의 유유자적을 누릴 수는 없죠. 또 물론 제가 혼자서 유유자적을 누린다면은 사제가 될 이유가 없죠. 많은 교우들한테 위로를 하고 또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고 또 이 지구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죠. 하지만은 올해 어차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고 생활 패턴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지금 이 꼭지 말고 다른 꼭지에 제목 자체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꼭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황토집 짓는 과정, 또 농사 짓는 과정, 또 유기농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담아서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나는 자연인이다의 일부분이죠. 예. 제가 이 된장, 간장, 고추장, 그 다음에 생태맘, 청국장, 가루 만들려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농민들 저기가 이제 마질이, 대상리, 대하리, 뭐 대상 1, 2, 1, 2, 1이 뭐 다 그러죠. 하리, 중리, 상리 뭐 이거 다 이제 이게 일제 잔재죠. 일제 잔재, 북리, 남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제 잔재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김삿간면 뭐 아주 좋은 이름들로 바꿔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도 차 탄 채 검진한다. 그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20년 경자년 간장 담그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를 저희들이 한 60일 정도 띄웁니다. 60일 정도 띄워갖고 정월 안에 소금 18도, 염도 18도를 맞춰서 우리는 비금도 소금을 씁니다. 간수를 한 3년 정도 빼죠. 3년? 네, 3년 정도 간수를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금도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수를 빼서 정월 안에 2월 7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일 정도 담그고 난 다음에 장가르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숯이 있는데 이거 숯은 메주의 독성을 빼는 거예요. 메주의 독성만 빼는 것이 아니고 이 숯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나쁜 것들을 흡착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숯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돗물 이렇게 드실 때 아주 특별한 삼투압, 그 서울은 지금 삼투압으로 수돗물을 정화를 해서 먹는데 그러지 않는 한 대개 백탄으로 마지막으로 걸러서 여러분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숯이 우리 생활 안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있는데 이 고추는 칼칼한 맛도 냅니다. 이 붉은 고추는. 근데 또 우리 전통적으로 나쁜 액을 막아주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간장, 매주 그냥 이게 그냥 화학 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담는 거예요. 화수, 목금, 토 우주를 담고 천지, 인을 담는 거예요. 그 기운을 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새끼줄을 이렇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액을 막는 거예요. 새끼줄 많이 치죠, 여러분들. 그 금줄 할 때, 액이 태어날 때 새끼줄 하죠. 또 언제 새끼줄을 쓰느냐면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머리에, 대개 며느리들이 머리에 많이 하고 아들들은 허리에 많이 하죠. 머리에도 하고 허리에도 해요. 물론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신 앞에 있으면서 그 액을 쫓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대추는 자손도 좀 많게 하고 당연하죠. 건강한 간장으로 음식을 해 먹으면은 자손이 많이 생기죠. 요즘 불임이 자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된장간장 고추장을 안 먹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기 때문에 젊은 여자 아이들이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한참 말씀드렸지만은 자궁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지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여자아이들은 임신할 수 있는 지수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결혼을 해도 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된장, 간장, 고추장으로 만든 뭐 된장찌개라든지 된장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우리 내가 한번 정말 잘 사는 본당에 강문 때 계속 오늘 말씀드리지만 구질구질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질구질해요? 이게 온 우주의 신비를 담은 거고 우리 이 국민의 건강을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우리 되살림 회원들 건강을 책임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뚜벅뚜벅 이제까지 걸어왔어요. 20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갈 거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에.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여러분들 원래 장은 이게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막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담으로 전부 다 쌓고 기와로 전부 다 둘러놓은 거예요. 기와로 둘러놓고 그 안에 장을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례가 뭐냐면은 남의 집 장독 열어보는 거. 그게 가장 큰 결례예요. 더욱이 남의 집 장독 열어보는 것도 결례지만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거.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결례죠. 왜냐하면은 그 장을 담그는 거는 그 장을 담그는 사람의 소양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장을 담그느냐. 또 이 장하고 그 집 며느리하고 이게 잘 맞아야지 장맛이 나는 거지. 이 맞지 않으면 또 장맛이 확 안 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번 나는 이 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지금 이제 장가를 내면은 이제 보름 후에 이제 할 건데 제가 미리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깊은 맛이 나.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참 옛날에는 이 뚜껑으로만 어떻게 했는데 요즘은 이게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먼지가 안 들어가고 태양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잘 해놨어요. 요즘은 점점 우리 이 기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도 있지만 띄엄띄엄 듣는 분들도 계신데 간장차라는 게 그렇게 우리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요 정도 되는 거에 반 정도, 숟가락의 반 정도 여기다가 넣어서 그냥 차 마시듯이 마시면은 관절 아픈 분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몸 안 좋은 분들도 좋다고 그래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먹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천막 짜는 일로 밤낮을 지새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안식일에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장돌뱅이라고 또 바오로 사도 역시 장돌뱅이라고 말씀한 게 대개 안식일만 거의 모임을 가졌어요. 물론 중간에 한 목요일에 한 번 또 모임을 갖기도 이 회당 시나고게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주로 안식일에 이렇게 이 시나고게 갈릴리아는 7개 시나고게가 있었다고 그래요. 회당이. 그래서 한 주간에 한 군데씩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우리 5일장 다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죠. 저는 생태마을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절대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또 내일 제가 이어서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양 오늘 우리 김삿갓 얘기를 나왔으니까 우리 방랑시인 김삿갓 시를 예전에 아주 재미나게 읽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시비비입니다. 이해 저해 해가 가고 끝없이 가네. 이날 저날 날은 오고 끝없이 오네. 해가 가고 날이 와서 왔다 가는 또 가니 천시와 인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네. 요거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이건 푸른 건데 그래서 이 김삿갓이 천재라는 거예요. 연년년거 무궁거 일일일 내부진래 연거월래래 우거 천신 사차중최. 그 다음 시가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 김삿갓이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우리 팀장님은 아마 방랑신 김삿갓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라디오 그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좀 초등학교였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그 목소리, 성우가 참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요거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는, 좀, 폭력적인 언어까지 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김삿갓 시인의 이 기가 막힌 내용을 좀 들어보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제가 이 시시비비라는 시를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 저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온 손주들과 함께할 생각에 장을 보러 나가 손가득 먹거리들을 챙겨왔죠.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갈비찜, 직접 부친 전, 그리고 손주들이 반가워할 과자와 선물까지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로 손이 쩔쩔매도 부엌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모여서 북적이고 웃으며 보내는 명절이 떠올라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명절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엔 제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오니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죠. 그런데 들려온 말은 제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우리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당연하듯 며칠 전부터 내려와 함께 지내던 아들이 이제는 집에서만 보낸다고 하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는 거니? 명절은 가족이 다 같이 보내야지. 너희가 안 오면 나는 혼자 있어야겠니? 그러자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매번 내려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애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그 순간 부담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콕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곱씹다 보니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짐이 된 걸까? 속상한 마음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부담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니? 내려와서 얼굴 보고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한다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야. 명절마다 내려가는 게 솔직히 부담이 되긴 했어. 엄마도 이제 좀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솟구쳤습니다. 간신히 목을 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라. 너희 가족이 더 중요하겠지. 엄마는 이제 상관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듯 터져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은 덜덜 떨리고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 며칠 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이제 그 애들도 자기들 가정이 있잖아. 우리가 매번 함께할 순 없는 거지. 그냥 놔주자. 그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였고 아들은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밀어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명절이 올 때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올 거니? 그러면 아들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못 내려갈 것 같아.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나도 일이 많아서 처음에는 바빠서 못 오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답이 계속되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저와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려.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왜 안 와? 손주들은 뭐하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일이 바빠서 못 내려왔어. 다음엔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는 거려.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던 소리, 가족들이 웃고 떠들던 풍경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순간부터 가족의 무게중심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아들과 대화를 시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물었죠. 내가 너무 간섭해서 힘들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조금 그랬어. 엄마가 우리를 위해 뭐든 해주려고 했던 건 알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 매번 엄마 기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나도 지치고 가족도 힘들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줄고 엄마는 너무 허전한데 왜 그럴까? 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빠도 이제 자기 가족이 있잖아. 엄마가 너무 오빠한테 의지하면 오빠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오빠가 엄마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야. 엄마도 이제 조금 내려놓고 엄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해. 딸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이 멀어지고 나니 나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일까 하는 공허함만 커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하지 말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자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점점 더 멀어져서 결국 제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명절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도 저는 이제 기다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엄마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아들에게 직접 건넬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부담이 될까 두려웠으니까요. 이 사연은 어쩌면 수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품고 싶지만 자식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죠. 이 간극 속에서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는 여전히 자식은 내 곁에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필요한 건 간섭이 아니라 존중, 부담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부모가 그걸 이해하고 변화할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작은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대신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래 붙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면서요. 보고 싶다 라는 말 대신 잘 지내고 있지? 혹시 이번 주 중에 10분만 통화 가능하면 알려줘 라고 적었습니다. 제 시간표를 비워놓고 재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으니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의 톤이 달라지는 걸 금세 느꼈습니다. 예전엔 이번엔 꼭 와라가 습관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왔지만 그 문장 하나가 아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신호였다는 것도 그제야 알겠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못 와도 이해할게. 너희 일정이 먼저야. 라고 덧붙입니다. 말끝이 툭 끊어지지 않도록 이해의 쿠션을 하나 더 깔아두는 셈입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되 약속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김치전을 구울까 생각 중이야. 혹시 내가 시간 되면 토요일 12시, 3시 사이 잠깐 들러. 아니면 영상통화도 좋아. 전 부칠 때 손주들이 구경하면 웃기거든. 이런 식으로요. 포인트는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번 가볍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채로 그 문이 열려 있어야 사람은 오고 싶은 날에 스스로 들어옵니다. 문손잡이를 꽉 쥐고 끌어당기면 오히려 몸을 빼게 되죠. 대화의 방식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전엔 감정이 먼저 솟구쳐서 왜 안 와? 또 일이야? 처럼 따져 묻기 쉬웠다면 지금은 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내가 바쁜 걸 알면서도 나는 가끔 조용한 집이 낯설어져.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여. 상대를 밀어내는 문장 대신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기감정 진술이라고 부릅니다. 방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공감의 통로를 엽니다. 여기에 한 줄을 더 보태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내 일상이 먼저라는 걸 알아. 그러니 가능할 때만 연락 줘. 존중이 확인되면 관계는 조금 늦더라도 결국 돌아옵니다. 기대는 줄이고 의식은 남겼습니다. 우리 집만의 작은 의식 말이죠.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같은 시간에 7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부담이 덜하도록 길지 않게, 식사 시간과 겹치지 않게. 손주들에게는 제가 먼저 동화책 한 장을 읽어주고 그날의 웃긴 사진 챌린지를 했습니다. 손주가 보낸 엉뚱한 표정의 사진에 제가 또 엉뚱한 스티커를 붙여 돌려주는 놀이였죠. 그 짧은 반복이 우리라는 감각을 다시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이어지는 실, 느슨하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실입니다. 둘째 날엔 우편으로 손글씨 엽서를 보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 할머니 오늘은 붉은 사과를 먹었어. 다음에 같이 씹는 소리 내며 먹자. 화면 대신 종이가 집에 도착할 때 생기는 따뜻한 물성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을 데웁니다. 명절은 더 공평하게 설계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오는 날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든 편히 올 수 있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들를 수 한 사람, 잠깐의 시간도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한 번에 다 모이기 어렵다면 두 번에 나눠도 괜찮습니다. 식탁에 앉는 순서도 사진 찍는 타이밍도 더 느슨해도 좋습니다. 스케줄을 쪼개는 대신 서운함을 쪼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이번에 못 왔으니 다음번엔 꼭 와라. 같은 말은 입에서 지웠습니다. 오늘의 고마움만 말하고 다음의 약속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오히려 약속은 자라납니다. 저 자신을 돌보는 일도 다시 배웠습니다. 자식을 위해 비워둔 자리를 이제는 저를 위해 채우기로요. 아침에 2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이 무거웠지만 어느 날부터는 길가의 은행잎이 제 시간표를 챙겨주더군요. 같은 시간에 같은 나무를 지나며 제가 제 인생의 리듬을 다시 찾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 미뤘던 취미도 하나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충분했습니다. 시장의 색, 버스 창문에 비친 하늘, 저녁밤 냄비에서 오르는 하얀 김. 그 순간들을 포착해 작은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오늘의 빛. 손주에게 보여주면 손주는 곧바로 자기 버전의 오늘의 웃음을 만들어 보내줍니다. 그렇게 서로의 하루가 짧지만 깊게 닿습니다. 관계 기술은 화려함보다 일관성이었습니다. 약속은 작게, 지키기는 크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5분 통화처럼 무리 없는 규칙. 피곤하면 건너뛰어도 좋다고 먼저 말해두기. 건너뛰었을 때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기. 대신 다음을 자연스럽게 열어두기. 오늘은 내가 쉬어야겠다. 다음 주에 목소리 들려줘. 이 정도의 여유가 관계의 긴 호흡을 살립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초대받고 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늘 누군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제때 떠나는 것.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자 정말 고맙다. 그럼 내가 손주랑 블록 쌓기를 맡을게. 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와주려다 그 집의 리듬을 흔드는 일을 줄이는 것, 그것이 진짜 돕는 길이더군요. 떠나는 길목에서는 꽃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불러줘서 고마워. 다음엔 내가 김밥 싸서 갈게. 아니면 우리가 영상으로 김밥 같이 말자. 초대를 초대로 돌려주는 인사. 관계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작은 기술입니다. 물론 마음이 늘 단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눈물이 먼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마음속에 대기 의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서운함이 앉을 의자, 억울함이 잠깐 기대 쉴 의자. 그 의자에 감정을 앉히고 나서야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감정이 저를 들고 가 버리기 전에 감정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면 저는 제 말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될 말, 이 혀끝까지 올라오다 말없이 되돌아가는 경험 한 번만 해보시면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려내는 가장 현실적인 연습이라는 걸요. 손주와의 연결도 제 방식으로 다졌습니다. 선물보다 시간을, 물건보다 체험을. 장난감 대신 함께 반죽하기 쿠폰을 보내고 옷 대신 비 오는 날 우산 산책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영상통화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미리 밀가루와 물을 준비해 놓고 화면 앞에서 작은 반죽을 같이 치댑니다. 그날의 사진을 서로 나눠 앨범에 붙이면 손주는 나중에 그 앨범을 꺼내보며 할머니랑 빵 만들던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은 그저 남지 않고 관계를 자라게 합니다. 또 하나 마음에 새긴 문장들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을 때 꺼내는 짧은 문장들. 내가 맞아. 난 내 선택을 믿어. 우리는 다르지만 그래서 더 가족 같아. 다음에는 내가 편한 시간에. 오늘 고마웠다. 5문장만으로도 많은 오해가 지나갑니다. 반대로 지우기로 한 문장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옛날엔 안 그랬잖니. 이번엔 꼭 와라. 약속해. 이런 말들은 마음의 빚을 만들고 빚은 관계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빚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야 하니까요. 스스로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를 감소가 아니라 숙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자꾸 과거의 사진을 떠올리며 현재의 얼굴을 미워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며 먼저 인사합니다. 오늘 표정 제법 괜찮네. 이 단순한 인사가 하루의 기류를 바꿉니다. 잘 웃는 날에는 사진을 한 장 찍고 마음이 흐린 날에는 구름 사진을 대신 찍습니다. 둘 다 앨범 속에서는 같은 제목으로 모입니다. 오늘도 지나왔다. 지나온 하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내일을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가 줄어듭니다.